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을 들어쇼. 오늘도 연예가의 핫 이슈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성대현 씨. 성대현 씨. 아이의 처음. 이강구가. 우리 레지 씨 다시 한번.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사실 저희가 네. 지난주에 뉴트로 열풍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또 양준일 씨가 이렇게 네. 대단한 인기시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 레이디 제인 씨가 바라는 네. 뉴트로 열풍의 최고의 그룹이 REF. REF. 해주세요. 레전드였죠. 뭐 해달라고요? 다시 활동해 달라고요. 아니, 컴백하셔가지고. 형이 60살이에요. 박찬호 씨가 다시 활동하기엔 좀 그렇게 먹었어요? 거의 이제 다 됐죠. 네. 아니, 그래서 인기 정말 많으셨는데 그럼요. 성대현 씨가 그렇게 애처가라고 합니다. 아, 여기도 딸바보, 애처가 이렇게 쓰셨나요? 가정적이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남편이거든요. 진짜로 뭐 애처가 공처가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그만큼은 한다. 제가 진짜 애처가가 어떤 게 하는지를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 기준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걸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건데. 그냥 저는 그냥 남들 하듯이 하고 그냥 그렇게 살거든요. 그냥 아빠도 그냥 아빠고 사실. 진정한 애처가는 이렇게 생색내지 않습니다. 역시. 아이를 위해서, 아이프를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아까운 게 없다 그러는데 본인 위해서는 굉장히 좀 절제하고 사는 편이잖아요. 연예인인데도 네. 불구하고 옷 많이 안 사시고 신발도 그렇고. 네. 진짜 결혼하고 진짜 한 거의 뭐 10년 이상은 아마 연예인 중에 옷이 제일 없었을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샀다면서요, 네, 정말. 아무것도. 사실 청바지도 예를 들면 연예인들 많잖아요. 아, 많죠. 저는 솔직히 청바지 2벌인가 그리고 반바지 4개. 그게 애처가예요. 가족을 위해서는 다 희생하고 아까운 게 협찬을 없으면서 받으셔야죠. 자기 자신한테는 예? 예? 협찬으로 때우면 됩니다. 아, 협찬으로. 예. 근데 인지도가 그렇게 유명 연예인이 아니어가지고 협찬이 안 돼요.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라고요, 도리요? 아니, 그걸 살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사라고. 네. 야, 오랜만에 슬리피보다 안타까운 캐릭터에 아니에요, 연예인 아니에요.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아, 저도 이제 사요. 아, 예, 예. 삽니다. 제가 슬리피 TV에서 봤는데 솔직히 슬리피 때문에 나온 것도 있어요. 왜요? 아, 진짜 밥 한 끼 사주고 싶어가지고 옛날 생각나고. 그지는 그지가 알아본다고. 아니에요, 그지랑. 아닌데 말이 심하셔. 자, 이제 아니 2020년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설이에요. 예. 이제 설 되면 가족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 만나서 이제 그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야죠. 예, 가장 큰 목적은 용돈 받는 거고. 용돈을 아직 용돈을 받는다고요? 받아야죠, 부모님에게. 드래곤머니죠. 부모 아닙니까? 예, 드리는 받아야. 게 아니라요. 어머님에게는 이제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어드려야죠. 아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아유. 아 근데 아까 대기실에 보니까 황영진 씨는 어머니랑 영상 통화도 하고 엄청 자상한 아들. 명절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용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엄마 뿌잉뿌잉 하면 또 20만 원 넣어줍니다. 아니 지현수 씨는 시댁이 미국이라서 네, 어떻게- 저희가 이번에 가진 않는데 오실까봐 겁나 죽겠어요. 역시 이제 저런 소리를 하신다. 미국에 계셔서 방송 잘 못 보거든요. 네. 아니 잘난 풍문쇼 많이 봐요. 네. 미국에서 많이 봐요 풍문쇼. 네,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봐주세요. 이제는 아이 낳고 나서 대놓고 지현수 씨가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 영상 편지 쓴 거예요. 네. 아, 거침이 없는 솔직한 며느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1년 중 명절만큼 가족이 많이 강조되는 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좀 확인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스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은 네. 누구보다 가장 든든한 응원군인 스타들의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알고 보면 깜짝 놀랄 스타들의 숨겨진 가족사. 6살 때부터 어색했다는 형제 배성우, 배성재.
그 이유는 배성재가 형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 때문이다. 연예계 대표 모태미녀 스타 김성령, 김성경 자매. 두 사람이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충격적인 이유는 국민 책임남으로 제2의 전성이 맞은 김승현. 미혼부로 낙인 찍혀 출항했던 그가 가족 덕분에 제기할 수 있었던 감동 스토리 대공개. 너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부끄럽다. 배우 박하선이 동생에게 눈물 젖은 편지를 남긴 사연을 지금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네, 들으시면 깜짝 놀랄 스타들의 가족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아주 뭉클하고 또 애틋한 편지를 써서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박하선 씨입니다. 네, 박하선 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05년도에 S채널 드라마 사랑은 기적이 필요해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박하선 씨가 이제 확 인기를 끌게 된 거는 그 M채널 시트콤이었죠. 사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거기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작년 8월에는 그 채널A 드라마 평일 오후 3시의 연인에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깊어진 연기를 보여줘서 또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네, 지난 12월 30일 박하선 씨는 자신의 SNS에 동생 추모글을 올렸는데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 네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한 번씩 너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부끄럽다. 다음 세상이 있다면 누나보다 잘 살고 스웨덴처럼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도 좋겠다라며 남동생과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을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하선 씨 남동생이요. 생전에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박하선 씨가 추모글을 올린 12월 30일이 동생의 49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형제 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고 크잖아요. 근데 박하선 씨는 동생이 아프다 보니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박하선 씨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박하선 씨는 굉장히 좀 뭐랄까 철이 일찍 든 케이스라고 해요.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동생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하기도 했고 양보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워낙 동네에서 잘 알아서 주변 어른들이 다들 천사 누나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아이잖아요. 똑같은 아이인데도 박하선 씨는 동생을 많이 돌보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버지가 굉장히 그 부분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진로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모든 걸 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한 케이스라고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박하선 씨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인터뷰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동의 인터뷰 때 너무 열심히 해서 중요한 건 동생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고 항상 의욕에 넘치고 그러니까 한 매니저랑 10년 넘게 일했거든요. 그 매니저를 통해서 사실 얘기를 들었었어요. 동생이 좀 아프고 불편해서 하선이가 더 씩씩하게 하고 자기가 더 좋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는 더 기운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슬리피가 인기 얻었던 진짜 사나이라는 군인 프로에 박하선 씨가 나왔는데 맞아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맞아요.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정말 기억해요. 로보캅이라고 불릴 정도 너무 열심히 해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그 매니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무 저렇게까지 해보면 좀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다. 적당히 못하는 모습도 괜찮은데 왜 저리 열심히 하냐 하니까 박하선 씨 할아버지가 육사 출신 대령이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반듯한 게 있고 자기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동생 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산다는 거는 자기 다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쭉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동생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불과 몇 회 되지 않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건데 박하선 씨가 되게 어릴 적부터 집안을 거의 책임지는 가장이나 다름없이 일을 해왔다고 해요. 그런 박하선 씨였기 때문에 이번 동생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사실 뭐 데뷔하고 나서도 촬영이 없는 날이면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즐기면서 동생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사실 촬영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무척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제 동생한테 온전히 또 할애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전에 제가 박하선 씨 측 관계자분한테 들었었던 얘기인데 동생 때문에라도 얘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동생을 좀 더 잘 뭔가 보살피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애라고 그리고
CF 같은 경우도 뭔가 동생 좀 보라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그 여배우들이 가장 예쁜 모습을 담는 게 CF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F 같은 것도 동생 보라고 찍는 것도 있다고, 우리 하선이 잘 돼야 돼요라고 했었던 게 꽤 옛날인데 그게 이번 소식을 듣고 바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2017년 제2채널 그 톡투유에 나와서 거의 처음으로 그 동생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데뷔한 지 10년 만인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동생에 대한 얘기를 갖고서는 홍보성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듣기 싫어서 더 꿋꿋하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스타덤에 오른 다음에는요. 그전에는 그걸 홍보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색안경이 있다면 이제는 숨긴다는 색안경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이미지 생각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경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박하선 씨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집을 많이 나갔다. 제 동생이 조금 아픈 친구다. 문을 잠궈 놓지 않으면 집을 나갔다. 집이 서울이었는데 동생을 포항에서도 찾고 부산에서도 찾아왔다. 그때마다 경찰들이 하루 이틀 만에 동생을 찾아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 하면 되게 따뜻한 사람들 같다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박하선 씨가 동생 추모글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추모글 해명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추모글을 올리면 올렸지. 그 글에 대해서 해명글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일부 누리꾼들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이제 박하선 씨가 올렸던 그 추모글에서 한 번씩 너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부끄럽다라는 말에 집중하면서 비난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박하선 씨는 해명글을 통해서 추모글의 취지를 다시 짚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동생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들이 생각난다. 그때부터 힘겨워 말고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들지 말고 지켜주자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또 차가운 시선에 아팠던 적도 많다. 제가 부끄러웠단 말은 그 시선에 아파한 순간마저 미안해했던 것이다. 제 글의 취지는 인식 개선이다라고 심경글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현재 추모글과 해명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상황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박하선 씨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보고선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쓰는 네티즌들 정말 못돼 썩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저도 동감입니다. 예. 이건 너희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본인한테 하는 자책이자 하늘에 있는 동생 보라고 한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스웨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얘기를 하니까 너 그럼 스웨덴 가서 살아라?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거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자기가 도와주지 못한 부분까지 좀 더 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안타까움을 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박하선 씨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공격을 받고 그런 공격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추모글이 뭔가 의미를 곡해할 만큼 어려운 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누가 봐도 어떤 의미인지 다 가슴에 와닿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꼬아서 트집을 잡고 악플을 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트집을 위한 트집이죠. 그러게요. 진짜 논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맞습니다. 말하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은 맞아요. 글 가지고 얘기하네 이러면서 더 이럴 것 같아서 맞아요.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치가 맞습니다. 세상에. 동생 위해서라도 가족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었던 박하선 씨 모습에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배경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좋아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배우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요. 특별한 형제가 있다는 걸 알려서 대중의 응원을 받은 스타라고요. 이분은 너무너무 유명한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방송을 하실 때 손동작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여기 계신 박수홍 씨나 홍석천 씨도 아주 잘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손동작이 이 손동작이 화려하다는 거 약간 래퍼 아닙니까? 래퍼할 때 이렇게 움직이고. 쓰레기 때. 아니요, 이분은 근데 말솜씨가 더 현란하긴 해요. 말솜씨가 현란하다고요. 타이거 JK. 아니면 이경규 선배님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이분은요. 스튜디오
토크의 1인자입니다. 유재석, 강호동보다 스튜디오 토크는 이분이 더 강합니다. 아, 누군지 알죠? 그런데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나온 다음에 빈칸 가로는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힘들어. 내 친구 신동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동엽 씨입니다. 대한민국 톱 방송인 신동엽 씨가 이제 손동작이 유독 크다는 느낌을 받은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청각장애를 가진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수화로 형과 많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손동작이 몸에 뱄던 거죠. 신동엽 씨는 3남 1녀 중 막내인데요. 과거 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청각 장애를 가진 형이 있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서 대중이 굉장히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과거 이 형님이 어릴 적에 귓병을 앓아서 듣는 것도 어렵고 또 말도 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뒤로도 사실은 이제 어떤 사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을 할 때 약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 가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MC로도 유명합니다. 네. 근데 사석에서도 손동작이 좀 크세요? 글쎄 그렇게 뭐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술자리 같이 하고 그래도 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손이 커요. 손이 커. 진짜 손이 큰 게 내가 웬만하면 내가 겁을 안 먹는데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악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등을 치면서 그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친구야 그랬더니 그래. 근데 뭐라고 그렇게 손이 이만해 진짜 손이 보통 사람보다 거의 한 1.5배 그 정도로 이렇게 크고. 근데 저는 신동엽 씨가 그 사석에서도 약간 네. 손동작을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회식 같은 걸 자주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할 때 아니야 요 정도에서 말잖아요. 맞다. 근데 동엽이 오빠는 아니면 몸을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약간 어깨랑 확실히 이 상반신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신동엽 씨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편이었는데 청각장애를 가진 큰 형의 영향이 아무래도 컸다고 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형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고 내 소원은 뭐 형이 듣는 건데 내 소원은 뭐 형이 말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고. 찡해. 네, 그리고 이 신동엽 씨가 큰 형에게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동엽 씨가 큰 형에게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궁금한 거요? 네. 형 무슨 생각해? 아니 말할 수 있잖아요 수화로. 그러네. 궁금한 거. 그게 뭐냐면 네. 바로 큰 형의 말하는 목소리. 네, 형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신동엽 씨가. 그래서 이 신동엽 씨 말로는 큰 형이 정말 잘생겼는데 이 형님이 말을 하면 그 목소리는 또 얼마나 멋질까 그게 항상 궁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신동엽 씨 가족분들이 전부 다 수화를 할 줄 아시는데 이 큰형이 아닌 다른 가족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일부러 다 수화로 대화를 한대요. 그 이유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 큰형이 소외감을 느낄까 봐 이렇게 일부러 수화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네, 지금 뭐 신동엽 씨 아버지는 큰형과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데도 현재도 수화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하실 때 신동엽 씨처럼 이 손동작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뭉클한 얘기인데 신동엽 씨랑 대화를 할 때도 무조건 수화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는 그게 습관이 된 거죠. 큰아들과 네. 큰형이 최우선 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신동엽 씨가 이제 방송인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 큰형 덕분이라고 되게 애정을 과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대 초반에 그 방송가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신동엽 씨가 너무 막 표정도 다양하고 막 몸짓도 잘 쓰고 이래서 좀 칭찬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근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큰형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수화도 하고 또 되게 굉장히 큰 몸짓을 많이 사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 방송인으로 활동을 할 때도 그런 게 아주 장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됐었다고. 네. 네.
신동엽 선배님 이제 저 신인 때 그 예능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신동엽 선배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재미있는 뭐 재치 있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때 예능에 나가서 그 상대방의 눈과 행동을 잘 봐라. 그 행동과 눈빛으로 잘 체크하면서 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신동엽 선배님이 그 큰형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얘기해 준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신동엽 씨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큰형이 불편한 분들이 가시는 그 학교로 진학을 하니까 자진해서 그 학교로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형이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가족이 대단한지 그 가족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따라 직장을 옮긴 신동엽 씨의 아버님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맞아요. 예.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아버지시잖아요, 선배님도. 네. 신동엽 씨도. 저도 뭐 노력은 하긴 하겠죠.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할 텐데 막상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닥치지 않고서는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는 거는 사실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도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희 친척 누나의 딸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 누나의 삶이 이제 아이를 위한 삶으로 완벽하게 이제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위로한답시고 누나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나가 아니야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축복이라고. 몰라. 예. 축복이야 우리. 물론 힘들지만 아이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그 축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씩씩하게 아이랑 잘 지금도 이제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신동엽 씨 누나 역시 사실 굉장히 남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대학 진학을 선택할 때 특수교육학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그 마음이라던가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도 돕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신동엽 씨도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안팎으로 사실은 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지난 2009년도에 농아인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홍보대사를 이제 직접 맡게 됐었거든요. 본인 이 생각이 얼굴만 홍보대사를 하는 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 스케줄까지 거의 다 조정을 하면서까지 이곳에 가서 진행도 보고 홍보대사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도 사실 누구보다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스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농아인 협회에 억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기부 금액이 많이 모인 걸로 전 또 알고 있거든요.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팎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족을 뽑을 텐데요. 벼랑 끝에 몰렸다가 온 가족의 헌신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분은 바로 네. 국민 책임남이라고 불리는 김승현 씨입니다. 네. 김승현 씨는 1997년 모델로, 잡지 모델로 발탁돼 연예계에 데뷔했는데요. 그 당시 하이틴 스타로 불렸잖아요. 그 당시 김승현 씨의 라이벌들이 누구였냐? 공효진, 송승헌, 소지섭 씨였습니다. 정말 근데 김승현 씨의 인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 정말 탑스타들만 한다는 뭐 교복 모델과 의류 브랜드 모델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청춘 시트콤 나어때를 통해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당시 함께 출연했던 사람들이 송혜교 씨 그리고 최창민 씨였어요. 그 다음에 영화 짱, 질주 등에 출연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 프로 MC, DJ 등 하면서 정말 스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생방송 뮤직뱅크의 김승현입니다. 훌리들도 제 색깔을 드러내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정말 탁 트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정말 신드롬적인 인기를 누리던 김승현 씨에게 정말 긴 공백기가 생기게 된 하나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에게 3살 날 딸이 있다라고 깜짝 고백을 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1학년 때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로부터 오시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 이후에 좀 많은 대중들이 너무 놀랬다. 뭐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그랬어요. 이게 바른 행동이고 딸을 위한 네.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그
그 기자회견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이 굉장히 안 들어와서 힘들어했던 김승현 씨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네.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이게 예. 누가 보면 잘못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죠? 그럼요.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나중에 따로 뭐 걸려서 밝혀졌을 때보다는 사실 이렇게 본인이 나와서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이 훨씬 더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김승현 씨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키려는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네, 만약에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그 스타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미혼모일 수 있어? 어떻게 미혼보일 수 있어? 이런 이렇게 비난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승현 씨에게 너무 일찍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 지금 김승현 씨가 만약에 현재 그때 과거 일을 지금 겪었더라면 아마 응원을 받지 않았을까. 맞아.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힘내세요 마음이 했을 텐데. 네. 근데 왜 저는 김승현 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것도 정말 첫 주자는 진짜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그리고 그때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 이 모든 게 다 너무 낯선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비난이 더 사람들이 편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비슷한 고백이 있었어요. 이태성 씨, 제이 씨 다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 김승현 씨처럼 이렇게 활동이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바라볼 땐 그 고백 전보다는 활동이 좀 뜸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람이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김승현 씨가 뒤늦게 인기를 얻는 게 그 당시 김승현 씨한테 받지 않아도 될 비난을 줬던 거에 대한 좀 사회적 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승현 씨 부모님도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처음에 숨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갑자기 딸아이가 손녀가 생겼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일에 지장이 생길까 봐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숨기자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은 좀 기분이 안 좋고 언짢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까지 가기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런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결국은 딸의 생모와도 헤어지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이게 뭐 하이텐 스타 아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오족에 올려서 얘를 키우더라도 얘는 좀 더 활동하기 바라셨겠죠. 부모님 마음에는. 그럼요. 네. 늦둥이라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 마음에서는 충분히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죠. 근데도 김승현 씨가 내가 책임지고 딸을 내 키우겠다, 내가 인정하겠다고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김승현 씨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김승현 씨가 실제로 아이를 아버지 호적에 올렸었어요. 연예계 생활을 못할까 봐 사실은 처음에 이제 수빈이 가졌을 때 제 동생으로야 호적을 동생이잖아요, 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이에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그때 활동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단 아이를 이제 양육을 굉장히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계속 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빨리 호적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기사로 알려진 김에 내가 이 사실을 빨리 대중에게 고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잖아요. 당시에 김승현 씨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소속사가 해체가 되고 빚까지 떠안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팬들도 다 돌아서버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막 손가락질을 하고 수떡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대인기피증과 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나쁜 생각까지도 당시에는 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미혼부 고백을 하고 나서 방송이 전부 다 끊겼잖아요. 뭐 아이를 공개해서 앞길이 무너졌다라는 주위의 그런 어떤 따가운 시선이나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방송에서 한동안 못 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를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뭐 방송은 못했지만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면서 조금씩 뭐 벌이가 있었고 또 행사를 또 했다고 해요. 그래요. 한 번은 순대국밥집에서 사인회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순대국밥집에서 나를 찾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인회를 한 번 하게 되면은 무언가 이제 딸에게 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했다고 합니다. 일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 딸이 진짜 복덩이인 게 김승현 씨에게 이 가족 관찰 예능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김승현 씨가 사실은 좀 망설였었대요. 내가 노출이 되는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딸 같은 경우는 아직 사춘기고 그렇죠.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활동 재개와 상관없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딱 듣더니 나는 아빠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해. 라고 딱 얘기를 해줬대요. 아빠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이 딸이 보면은 진짜 속이 깊어요. 그러니까. 또 김승현 씨 온 가족이 그 동반으로 CF를 찍으셨잖아요. 아, 그죠. 예. 우유. 네, 우유 광고 찍으셨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파! 나 100%가 뭐지? 요즘 이 뜻도 모르고 우유를 마셨나? 알고 있었어! 게다가 이제 김승현 씨가 지난 이제 K 채널에서 2018년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수상 소감이 가족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또 얘기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뭐 김세현 씨 얘기하다 보니까 성대현 씨도 사실 딸바보로 유명하잖아요. 딸바보죠. 네,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네. 있다고요. 아, 근데 딸 바보라기보다는 그냥 딸이 네. 진짜 예뻐요. 딸을 낳아보니까 애교도 많고. 네. 딸바보예요. 그냥 다 누구나 딸 바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왜냐면 또 저는 이제 좀 늦게 낳는데 또 낳을 때 딸이 그 이제 조금 새벽에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아내가.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열을 좀 오래 견뎠어요. 그 주치의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안에서 태변을 먹고 이게 태변을 먹으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급하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취를 하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마취가 되기 전에 이제 아이를 뺐는데 아이가 또 태변을 먹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니까 아 진짜 위험한 상황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막 그래서 하여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넘게 있었고 딸이 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돌 지나서 걸을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넘게 정말 엄청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뭐 일도 없고 직업도 없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진짜 5, 6년 정도를 제가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뭐 지금은 뭐 크게. 다행이다. 네, 잘 버텨줘서 다행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아이가 임신 6개월, 7개월에서 좀 안 좋게 돼서 아이를 한번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까지 이러니까 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걱정하고 힘들었었죠. 좀. 아, 김승현 씨 얘기가 남다르게 들리시겠네, 그러니까. 네. 예. 자, 김승현 씨가 얼마 전에 또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그 어렵다는 결혼을 해냈습니다. 아니 우리 최정아 기자님이 김승현 씨하고 친해서 특별히 또 저희한테 혜택을 주셨어요. 아니, 사실은 네. 김승현 씨가 예전에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홍문쇼에서 전화 연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예전에 해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송 MC님께 살짝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최정아 기자님 백으로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김승현 씨,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으로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승현아, 수홍이 형이야. 예, 고맙습니다, 형님. 축하해, 정말 축하해. 예, 저기 형도 같이 가셔야죠. 또 그런 슬픈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결혼하실 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돼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그 요리 프로그램 통해 갖고 같이 이제 저는 이제 패널 MC와 이제 좀 작가로서 예,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좀 친해지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딸은 뭐라 그래요? 예, 또 아주 흔쾌히 아빠를 응원해주고 허락을 해줘서 그래서 딸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맙고 아마 식장에서도 좀 눈물 흘리면서 축하해주지 않을까. 아, 예. 승현 씨, 전 너무 부러운 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정말 예능에 최적화된 부모님을 그러니까 있어서 사실 전 부러워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저보다 더 인기가 많으시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묻어가는 격입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러 싸운다고 방송 웃기게 하려고. 카메라가 안 들어와도 싸우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아내하고 딸하고의 지금 뭐 어떤지 두 분의 관계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갖고 지금은 뭐 당장 뭐 이렇게 용어 자체도 뭐 엄마라 부르기도 뭐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현 씨는 올해 뭐 바람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계획 같은 꿈이나 뭐 계획이나. 드라마도 예. 해야죠, 이제. 풍문쇼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래. 한 자리 남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사석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금방 가요. 김승현 씨 꼭 저희가 풍문쇼에서 조만간에 모실게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살린다. 승현아 고마워. 네. 김승현 씨 점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가족이 김승현 씨에게 정말 큰 힘이 그러니까요. 됐잖아요. 예. 똘똘 뭉쳐서 정말 이 위치까지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가족이 힘이 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언제 그걸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네.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이 또 본집에서 독립을 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조금 무뚝뚝하시면서 조금 저를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연예계 데뷔했을 때도 크게 뭐 감흥도 없으셨고 근데 데뷔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딱 하시는데 이제 연예계가 워낙 힘들고 이제 고달프다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 높아심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가 만약에 이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하다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누군가가 너에게 강요한다면 당당하게 싫다고 해라. 만약에 그걸로 네가 불합리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일은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서 백수가 된다면 아빠가 네 인생 앞으로 평생 책임질 테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겉으로는 당연하지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속에서 진짜 뜨거운 게 팍 퍼지는 이게 가족이죠.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지금도 살짝 울컥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들으면서도 나도 너무 뿌듯한데. 제 생각을 할 때마다 울컥해요.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네.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세요. 제가 힘들어도 늘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우차사 옛날에 그 폐지당했을 때도 뭐 이렇게 뭐 힘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야 네가 낮잠 더 잘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라. 긍정적이시죠. 실제로. 그리고 진짜 되게 긍정적이세요. 어느 정도냐면 뭐 예전에 강도가 들어와서 도둑이들 텔레비를 가져갔어요. 막 우리는 막 어떡하냐 하는데 우리 엄마는 야 리모컨은 안 가져갔다 하면서 막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괜찮다.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라. 괜찮다. 이런 식이라서 저는 늘 고마워요. 가족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맞아. 들어서 자세한 사정을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게 너무 그게 가족이에요. 힘이 돼요. 너무. 근데 그때 눈치 없는 아버지가 그래도 더 신중하게 상대방을 생각했어. 이러면 그냥 참아요. 우리 엄마가 당신은 왜? 애 기를 죽이고 그래. 맞아요. 제가 그래요. 예? 와이프가 뭔 얘기를 하면은 쭉 듣고 나서 근데 그거는 그쪽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 전형적인 꼰대 아버지. 아니 꼰대가 아니라 그건 힘이 안 나요. 합리적인 거라니까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합리죠. 안 돼, 안 돼. 저놈의 중립.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이제 가족의 힘으로 이제 살잖아요, 열심히.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RF 끝나고 한동안 일이 한 10년 이상 없었거든요. 맞아요.
계속 한동안 없다 보니까 수입은 사실 이제 뭐 밤무대 하는 걸로 했는데 또 이제 97년 이후에 IMF가 오면서 또 2000년 중반에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무대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가도 오늘은 안 된다는 거야, 일이. REF였는데. 네,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싶은데 뭐 연줄은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이는 태어났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야구뿐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연예인 야구단에 전화해가지고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연예인 야구단. 가서 친분을 쌓아서 어떻게라도 한번 연줄을 맺어서 방송을 다시 해보려고. 그렇게 인맥을. 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저 야구할 줄 아는데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막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연예인 야구단에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어떤 연줄로 방송을 이제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하게 됐는데 명동 한복판에다가 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목에다가 본인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걸어놓고 본인들은 옥상 가서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날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RF 때 생각하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그러고 화장실에 갔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못한다고 만약에 그냥 가버리거나 하면 나는 다시는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내일부터 나올 땐 내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는 RF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방송 신이냐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게 된 거예요. 손재현 씨, 다른 프로에서는 못 들었던 얘기예요. 멋지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식을 위한 그럼요. 부모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근데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이돌이잖아요. 최고의 가수. 최고였죠. 자, 스타의 길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길인데요. 하지만 모든 스타들에게는 데뷔를 결심한 나름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하죠. 네. 그 중에서도 어머니를 위해서 데뷔한 효녀돌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인가요? 네, 주인공은 걸그룹 AOA의 멤버 찬미입니다. 찬미는 2012년 17세의 나이에 AOA 1집 앨범 엔젤스 스토리로 데뷔를 했는데요. 심쿵의 짧은 치마 같은 노래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찬미는 AOA의 막내인데 메인 댄서 그리고 서브 래퍼 등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찬미는 어머니를 위해서 데뷔를 한 건가, 왜? 그러니까요. 혹시 뭐 어머니가 어릴 때 꿈이 가수여서 못다한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가수가 된 것도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거죠.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일찍부터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더 고생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효녀네.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네네. 데뷔를 한 거예요. 효녀다. 근데 이렇게 빨리 처리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해서 찬미 어머니의 이런 선행이 그러니까 정말 남다른 이야기가 알려져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1999년도부터 경북 구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찬미 어머니 임천숙 씨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10대 학생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하는 나눔을 실천하며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어머니였던 거죠. 이 어머니가 그 오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을 해주거나 뭐 머리를 다듬어주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서 사실은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한 칸에 딸린 방이 살림의 전부였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미를 포함해서 그 세 자매를 정말 잘 키워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0여 명의 그런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나누며 산다는 게 말은 쉽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죠. 현실이 되면 이게 쉽겠습니까? 맞아요. 참이 어머니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아이들을 돌본 이유가 있다고 하죠. 예. 거기엔 또 이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임천숙 씨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소매치기를 했을 정도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소매치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예.
네, 당시 임춘숙 씨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누군가 내게 좀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17살에 정말 딱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그분이 기술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정말 갈 곳 없는 힘든 아이에게 어른이 손을 내미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본인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또 다른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임춘숙 씨는 나도 힘들게 살아봤고 나쁜 짓도 해봤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도움만 줘도 나쁜 마음은 안 먹을 것이다.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애들 돈을 뺏어서라도 먹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하지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찬미는 엄마가 하고 있는 미용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미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찬미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엄마 이거 사줘, 나 이거 갖고 싶어, 같이 밥 먹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미안했었는데 전혀 모르는 언니 오빠들이 와서 본인의 엄마한테 이모 배고파요, 밥 먹어요 이랬던 게 좀 얄미웠었다고. 그렇죠. 자리 뺏긴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너무 잘 커줘서 진짜 찬미 양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찬미 씨랑 공유하는 프로를 하나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연예인 5명이 한 집에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나눠 쓰는 아, 예. 찬미 씨를 처음 봤는데 제일 어린데 제일 예의 바르고 제일 뭔가 나서서 똑부러지게 일을 착착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거에 이미 생활화돼 있어서 환경이 잘 하더라고요. 너무 대견했었어요. 너무 이쁘네요. 예. 그런데 네. 연예계에 효심 넘치는 효자, 효녀 스타들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받거나 실망시킨 불효자 스타들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 주인공인가요? 네, 이분은 의사 집안의 유일한 개그맨 핏줄로 본의 아니게 불효를 하신 분인데요. 박수홍 씨의 절친 중에 절친이시죠. 아니 근데 이분이 왜? 수드래곤 김수용 씨입니다. 아니 이분이 왜 불효자예요? 아니 물론 의사를 바라셨겠지. 근데 본인의 꿈을 이루셨는데 왜 또 여기 주제에 나오셨대? 예. 아니 근데 김수영 씨 집안이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럼요. 네. 진짜예요? 맞습니다. 찐입니다. 네. 일단 김수용 씨 할아버지가 의사고 김수용 씨의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서울 모 병원에서 10년 동안 원장으로 이제 근무를 계속 이제 병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고모도 소아과 의사고요. 외가 쪽은 또 약사가 굉장히 많대요. 또 본인의 누나도 연세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완전 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학 집안이다. 집안이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조금 아파 보이죠? 아파 보여.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한데. 다크서클이 간이 안 좋은가 막 그런 생각. 건강하세요 선배님이. 예. 아유 정말 건강해요. 지금도 근력이 아마 동생들보다 훨씬 셀 거예요. 힘세. 오해였네. 그리고 어릴 때는 이게 다크서클이 우리는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팬더 이미지가 있어요, 공룡님이. 그래서 그거 귀엽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다크서클 때문에 막 진짜로 CF도 팬더로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기예요. 유재석, 남희석, 뭐 김수영, 김국진, 김영만 우리 동기들이 정말 다 웬만하면 잘 됐거든요. 근데 집안이 그렇게 다 의사 집안인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개그맨,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 집안은 이제 대를 이어서 의사를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김수용 씨는 의사가 안 되고 개그맨이 되는 어떤 말하자면 이게 불효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 어릴 때 장래희망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항상 코미디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맞았었대요. 왜냐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좀 장래희망 장난식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 들고 하면 이제 뭐 손바닥 때리고 해서 아마 그래서 손바닥을 맞았던 것 같은데 그때 김수용 씨랑 같이 맞았던 연예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배우 김보성 씨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이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동창이에요. 근데 이제 김수영 씨는 코미디언을 써서 맞았고 김보성 씨는 영화 배우라고 써서 손바닥을 맞았다고 합니다. 왜? 아, 그 선생님 되게 웃긴다. 이렇습니다. 호합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나 보다. 아니 이제 아버님이 의사니까 의사 집안이니까 예. 당연히 의사를 쓸 줄 알았는데 이거 약간 반항심에 웃기려고 코미디언을 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의대 갈 성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부모님은 우리 김수용 씨가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네. 하지만 김수용 씨는 그 소망을 뿌리치고 중앙대 영문학과를 입학했는데요. 또 좋은 데 갔어. 예. 아버님 평소에 말수도 적은 아들이 개그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보기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수용 씨가 개그맨 시험 보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본선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반대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만 얘기했어요. 예. 어머니가 되고 나서 어떡하니 너 돼서 어떡하니 라고 걱정하시고 남들은 수천 명 지원해가지고 그거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막 걱정하고 아버지 모르시게 해라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연히 아버지가 봤다. 너 닮은 애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게 됐다 그러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네. 개그 감각은 아버님 좀 더 있으시네요. 아버님이 엄청 재밌으시대요. 너 닮은 아이가 TV에 나온다. 너 닮은 아이가 TV에 나온다. 이 정도 진짜. 예. 김수용 씨에 의하면 자신의 개그력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말이 없으시지만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닮았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김수영 씨도 그래요. 툭툭 던지잖아요. 예. 근데 그날은 안 웃겨요, 저도. 근데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생각나면 그렇게 재밌어. 웃겨. 스타일이 그래요. 너무 웃겨요. 네, 여기는 로키산인데요. 여기서 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내가 곰인 줄 알고 총을 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개그맨이 된 김수영 씨한테 아버지가 하루는 이런 충고를 하셨대요. 내가 한 달 동안 너를 쭉 지켜봤는데 개그맨을 그만둬야겠다. 이유는 네가 나보다도 방송에 덜 나온다. 왜냐면 아버지도 의사시니까 의학 고문 이런 식으로 방송 출연이 잦았고 게다가 사실 처음에 시작하면 출연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버지 출연료가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네가 방송밥을 먹을 아이는 아니다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판단을 내리셨네. 그러니까요. 뭐 김수용 씨가 이제 그 의사 집안의 기공자로 밝혀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넌 왜 의사가 안 되냐고 물어봤다고요. 이때 이제 김수용 씨가 나도 의사다. 웃음 치료사, 웃음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다라고 재치 있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어릴 때부터 아빠가 너는 판사 돼야 된다. 너는 무조건 판사 돼야 된다. 사춘기 때 제가 한참 막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반항도 하고 막 그럴 때 담배를 제가 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 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쟤는 끝이구나. 쟤는 판사 앞에나 안 서면 다행이다. 판사 앞에나 안 서면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아버님의 어떤 희망이었는데 그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유명인이 되고 나서 네. 아버님이 뿌듯해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참 인기 있을 때는 뭐 아빠도 엄마도 되게 절 연예인처럼 대했거든요. 부담스러워. 뭐 가끔 존댓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사인 부탁할 때도 사인 좀. 주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부탁 받으시니까. 식사하시죠. 사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명 호적 메이트라고 형제 자매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연예계에서도 남다른 유전자를 물려받은 형제 자매 스타들이 꽤 있죠. 네. 그런데 이 자매는 좀 특이해요. 아주 이례적으로 자매 간의 불화설을 인정했어요. 자매 간의 불화설이요? 네, 맞습니다. 한때 불화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화해후 다정한 우애를 자랑하는 모태미녀 스타 자매 김성령, 김성경 자매입니다. 네, 1988년 제32회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김성령 씨. 88년 미스코리아 진 김성령. 꾸준히 드라마, 영화, MC 아주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늙지 않는다. 맞아요. 정말로 뱀파이어 미모다라고 해서 방부제 미모라는 수식어가 또 항상 오르는 그런 여배우이기도 해요. 연예계 대표 동안 스타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네, 동생 김성경 씨는 1993년에 S채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2년부터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2013년도에 방송에 나와서 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 언니 김성령 씨와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2년씩이나 연락을 안 한다는 거는 좀 무슨 큰 사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 당시 김성경 씨는요, 예전에 한번 다투고 서로 바빠서 풀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게 연락을 안 한 게 2년이 됐다라고 밝혔어요.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할 수 있는 이유로 2년이나 연락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저는 사실.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또 서로 약간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겼거나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 사과로 쉽게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알아주겠지.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못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누가 한쪽에서 먼저 미안해 뭐 말 걸면 될 텐데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더라고요. 네, 형제자매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두 분 다 이렇게 뵀지만은 자매지만 많이 다르더라고요. 김성령 씨는 작품에서 보면은 재벌가 여성, 그래서 도시적이고 지적인 이미지가 되게 큰데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좀 푼수 같고 되게 둥글둥글해요. 네, 털털하고. 근데 김성경 씨는 제가 방송을 좀 꽤 기간 동안 같이 했는데 정말 똑부러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자매지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싸우지.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한 20살 전까지는 진짜 매일매일 뭐 때문에 싸우냐면 옷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싸워 맨날. 저희가 맨날 그 옷 가지고 싸우고 너무 싸우고 네가 입네 내가 입네 막 싸우니까 저희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 옷장에 있는 옷을 전부 다 반으로 다 잘랐어요. 반으로 다 잘랐어요. 너희 반반씩 입어라. 그 예전에 솔로몬의 그 해결책처럼 야 이럴 거면 너희 싸우지 말고 다 반으로 다 잘라줄게. 대단하시다. 바지도 발 한 짝씩 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저희가 그날 완전 초토화가 되고 집이 막 펑펑 울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옷 가지고 입 뻥끗도 안 했어요. 야, 엄마도 대단하시다. 뭐 이제 사실 김성경 씨는 뭐 자라면서 늘 언니의 그늘에 가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김성경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언니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됩니다. 그때부터 김성경 씨는 사람들에게 김성령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김성경 씨가 처음 아나운서가 이제 드디어 됐을 때 이런 일도 있었대요. 보통의 경우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나운서가 됐다 그러면 뭐 집안의 경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텐데 집안에 아나운서가 났다 그러면 막 난리 나죠. 진짜 막 그건 단체라도 해야죠. 그럼요. 그런데 저 미스코리아 걔 동생이잖아. 이번에 아나운서 됐대. 그 정도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막 딸이 TV 나오면 와 신기하다 뭐 드디어 나왔네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뭐 큰딸 다 활동하고 있고 TV에 나오는 거 있고 예사로운 일처럼 그렇게 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그렇죠. 저는 항상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고 다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만약에 누나가 공부 엄청 잘해? 와, 엄청 잘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빠, 엄청 잘해, 누나 공부. 나를 막 때려줘? 와, 진짜 엄청 잘해. 야, 근데 비슷하다. 슬래피랑. 네, 롤모델입니다. 슬래피도. 진짜 신기하다. 파이팅. 슬래피도 막 옆에 나하고 같이 시작했던 동료가 딘딘이 너무 잘 되면 질투가 날 텐데 딘딘이 잘 되네? 딘딘 나도 불러줘야겠지? 너무 좋아. 너무 떴어. 맞아, 막 맞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참 희한하네요, 두 분 다. 신기하다. 이렇게 비슷하다니. 그래도 김성령 씨가 언니답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S채널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해 여행을 제안한 건데요. 저도
지금도 김성경 씨 인터뷰할 때 보면은요. 김성경 씨 얘기가 나오면은요. 언니는 언니예요. 항상 아끼고 그리고 좀 더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언니답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화해 여행을 통해서 김성경 자매는 서로 서운했던 이제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이제 화해를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지금까지 돈독한 자매를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두 분이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 김성경 씨가 출연했던 영화 표적이 그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어요. 그래서 김성경 씨가 응원차 함께 따라간 겁니다. 사실은 그때쯤 김성경 씨가 연기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때도 가장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언니 김성령 씨라고 합니다. MC 쪽만 고집하지 말고 폭을 넓혀봐라 라고 말하며 다양한 조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성령, 김성경 자매가 불화를 극복했다면 연예계에 입문할 때부터 함께해서 2배의 시너지를 낸 형제도 있습니다. 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충무로 스타 감독 그리고 개성파 배우 형제가 있습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사실? 네, 바로 7살 터울의 류승환 감독 그리고 류승범 형제입니다. 류씨 집안 형제. 네. 유명하죠. 감독과 뭐 배우 형제. 유명하네요. 류승환 감독은 2000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정말 혜성같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4편의 단편을 엮은 거예요. 1편의 조연이 2편의 주연이 되는 이런 좀 독특한 형식이었는데 사실상 류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 류승범 씨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 데뷔를 하시는 건데 그때 이제 뭐 말하자면 그 역할 자체가 양아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메소드 연기로 이제 소화를 해내셔가지고 그 이미지가 되게 오랫동안 갔었어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랄까 연기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다들 처음에 류승범 배우 봤었을 때 쟨 누구야? 라고 했어요. 진짜 양아치인 줄 알고. 진짜 쟨 어디서 데리고 오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품행제로라는 영화에서 진짜 정말 역할이 아주 찰떡이었어요.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이 형인 유승환 감독이 양아치 역할을 할 배우를 찾던 도중에 집에 갔더니 웬 양아치 한 명이 누워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그 배우가 동생인 류승범이었던 거예요. 이 류승환 감독의 절친 중에 임필성 감독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를 이제 류승환 감독 대신 밝혀준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그 류승환 감독이 20대 때 그냥 재밌자고 그냥 한 얘기인데 사고도 별로 치지 않았고 뭐 그랬던 동생이 어느 순간 너무 진짜 양아치처럼 이미지가 됐다 이러면서 그 오해를 되게 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저도 농담으로 알아들었는데. 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아예 농담은 아니고 반은 맞는 얘기인데 다만 반농 반지. 이게 그러니까 양아치라는 뉘앙스가 나쁜 짓을 비행을 저질렀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없애려는 거지 이 상황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네네네. 네, 사실 유승범 씨가요 학창 시절부터 춤하고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재능이 좀 있었던 거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DJ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류승환 감독이 동생인 류승범이 자꾸 새벽마다 나가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나쁜 짓에 빠졌나 조마조마해서 한 번은 몰래 따라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굉장히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에 도착을 하더래요. 네. 지하철? 따라가서 보니까 이 지하철역의 큰 거울 앞에서 류승범 씨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춤 연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좀 적당히 큰 공간하고 큰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류승범 씨가 이게 장소를 대여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지하철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유승환 감독이 그걸 보고 내 동생이 될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형이 끌어준 거죠. 배우의 길로. 근데 또
또 하필이면 또 류승범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그 영화도 오히려 더 빛이 나고 서로 이제 어떤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류승범 씨는 당시에 여러분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해가 꼭 풀려서 네 이제 앞으로는 좀 고통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이 솔직히 형제라기에는 외모가 별로 그렇게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나이 네. 터울이 많아서 그런지 말을 안 하면 사실 형제인가 싶을 정도로 안 닮았거든요. 네. 형 유승환 씨는 어머니를 닮았고 동생 유승범 씨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런 얘기해요. 두 분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잘생긴 애가 감독을 하고 못생긴 애가 배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바뀌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자, 형제하면 보통 비슷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 할머님 얘기가 좀, 유승범 씨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멋있어졌는데, 유승범 씨. 네. 자, 이처럼 형제를 자랑하는 류승환, 류승범 씨와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어색한 사이였다고 밝힌 스타 형제가 있다고요. 네, 형의 말에 따르면 무려 이 형제는 6살 때부터 어색했다고 합니다. 6살? 동생이 어릴 땐 형이 사춘기라서 대면대면했고 형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또 동생이 사춘기가 오면서 서로 대면대면해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 6살 때부터 어색했다는 형제, 배우 배성우 그리고 아나운서 배성재 형제입니다. 네, 배성우 씨는요, 1999년 뮤지컬 마녀 사냥으로 데뷔를 해서 지금은 충무로 다장 요정으로 불리고 있는 배우인데요.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선악을 넘겨드는 강렬한 연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명 시절이 조금 길었던 형과는 달리 동생 그 배성재 씨는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뭐 2006년 S채널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로부터 월드컵부터 해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 중계는 이분이 다 합니다. 그 전문적인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캐스터로 자리를 잡았죠. 네. 근데 저도 배성재 씨 라디오를 거의 매일 듣는 편인데 성격이 누구랑 어색할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그리고 6살이나 차이 나는 형이랑 어색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배성우 씨가 6살 때부터 동생과 어색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건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6살입니다. 동생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어색했다는 거예요. 어색했다. 동생의 존재가 계속 어색했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재밌게 한 건데. 근데 재밌는 점은 이 배성재 씨는 배성우 씨가 부모님을 졸라서 나도 동생이 갖고 싶다. 동생 만들어달라고 해서. 주세요라고 해서 생긴 동생이 배성재 씨라고 합니다. 낳아달라고 해서 낳아줬더니. 낳아줬더니 어색해야 한다고요? 어색해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될 것 같은데 이 형제면 뭐 이렇게 차라리 치고받고 뭐 하거나. 전 누나 있는데 예. 저희 누나는 좀 무서웠어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누나가? 친구 오면은 시끄러! 하고 항상. 그래서 아직도 제 동창들은 전부 다 누나 무서워요. 아직도 집에 들어가도 되니? 오. 누나가 지금도 항상 그래요? 무섭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제가 잠깐 이제 집을 떠나고 다시 들어왔더니 가끔 친데레로 밥 먹어라. 누나 목소리가 그렇다고요? 말투가 그래요? 안 먹어라. 먹을래?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도. 무뚝뚝하게 챙겨주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마디 당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정도면 외아들이네요. 예. 지금 잘라달라고. V 그리는 거예요, V? 외아들이야. V 누나 고마워. V. 누나 얘기했다. 누나 얘기했어요. 예. 아, 여기 또 형제가 있잖아요. 네, 오빠랑 남동생이 있는데 오빠랑은 2살 터울이라 엄청 싸웠어요. 싸웠구나. 오빠랑은. 세상에서 제일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 하도 싸우고 나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는 서로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의지하게 되지. 미안한 마음에. 근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재작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새언니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왜? 왜냐면 새언니가 새언니가 저보다 한참 어려요. 그래서 제가 친구처럼 만나요. 막 술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저희끼리 자주 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또 비 오니까 술 한잔 할까 해서 둘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꼭 새언니를 오늘 불러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
세연인데 아내 편을 드는 거야, 아내 편을. 세연이가 먼저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질투나지. 오빠도 없어. 야, 너는 동생은 걱정 안 되고 세연이만 걱정되냐? 오빠가 나오지 말라고 해. 그러면 오빠가 미안하다고. 내 동생 밥은 먹었니? 이러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세연이 곤란했겠네. 세연이 시집살이 하고 싶어. 어땠어? 야, 무서워. 그 악역을 했던 그 모습. 야, 실살 한번 시켰어. 배성우, 배성재 이 두 형제가 어색한지를 좀 알 것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그 동생 배성재 씨가 어릴 적에 형을 부를 때 요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배씨. 형씨. 형씨. 형씨 아닙니다. 배형. 배형. 배형도 나쁘지 않아요. 성우. 배씨. 네네. 미스터 배. 배성재 씨가 형을 부를 때 호칭이 바로 언니라고 합니다. 왜요? 언니라고. 왜 그러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언니라는 말의 어원이요. 이 순 우리말인데 이게 남녀와 상관없이 손이 형제를 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 배영재의 어머니께서 한글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배성재 씨에게 형을 언니라고 부르게 했다고 해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분의 어머니께서요 잡지사에서 교열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어서 이게 표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순 우리말이니까 편하게 쓰라 하셨던 거였고 그리고 배성재 씨도 형이라고 부르는 입에 안 붙는데요. 근데 언니라는 입이 붙으니까는 어이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근데 둘이 이렇게 어색하다고 말은 하는데 올해 배성우 씨가 49, 배성재 씨가 43이거든요. 이 두 분 아직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산다고요? 제가 배성우 씨 안시성 영화 개봉할 때 인터뷰할 때도 물어봤는데 그때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절친이다. 두 분 다 싱글로? 두 분 다 싱글이에요. 아직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둘이 대면대면 하다고는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애틋한 가족. 매일 보는 식구는, 식구는. 네. 아니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대놓고 디스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잖아요, 형제들이. 그게 친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친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배성우 씨가 영화 개봉 앞두고서 라디오로 홍보로 갔는데 그 DJ가 물어본 거예요. 왜 동생이 진행하는 라디오 안 나가고 여기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거긴 정말 재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경망스러워서 출연을 안 한다. 목소리가 깊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망스럽다.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인데. 근데 두 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그래요. 네. 동생도 지지 않아요. 이 배성재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배성우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동생한테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성재 씨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형 방에는 쓰레기밖에 없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당황하던 그 배성우 씨의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네. 유승환, 유승범 형제처럼 좋은 시너지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제 배성우 씨가 예능 섭외가 들어오면 동생에게 요 갈까 말까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 배성재 씨도 형이 처음으로 타 방송사 예능에 출연하자 회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 인터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다 각 분야에서 그것도 잘 키우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자, 스타 가족 중에는 형제 자매가 아니어도 친척인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연예계 의외의 핏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가족이었던 반전 스타 패밀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제시카 쌤 그리고 박소담 씨가 주인공인데요. 박소담 씨가 연예인 친척이 있어요? 지금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박소담 씨 하면은 20대 배우 중에 사실 영화계에서 굉장히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이 배우에게 연예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처음 듣네요. 누구예요? 궁금한데요. 기생충에 같이 나온 최우식 씨랑 정말 닮았어요. 정말 닮았어. 맞아. 그래서 진짜 형제가 아니냐고, 진짜 남매가 아니냐고 막 예. 많이 질문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혹시 닮은 꼴로 유명하신 김고은 씨 아니에요? 약간 사촌일 수 있겠다. 김고은 씨 아닙니다. 박소담 씨의 연예인 가족은 금시초문인데요.
박소담 씨의 연예인 가족은 이분도 배성우 씨만큼 조금 다장 요정으로 주목을 받았던 분인데요. 중견 배우 박원숙 씨입니다. 아, 순돌이 엄마! 순돌이 엄마! 두통이요? 아프면 몰라. 아이고 아파. 좀 살살 좀 해. 박원숙 씨가 친척이에요? 네, 이 두 분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지난해 10월 정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완전 금시초문인데요. 예. 저도 아니, 지금 알았어요. 비주얼이 좀 그렇게 막 닮은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그러게요. 박원숙 씨는 쌍꺼풀이 진한. 맞아요. 그래서 촌수를 따지면 두 분은 정확히 육촌 관계예요. 깜네, 그래도. 박소담 씨 할아버지와 박원숙 씨가 사촌 관계인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사실 절친한 동료들도 잘 몰랐을 정도로 연예계에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고 해요. 네, 가족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박소담 씨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숨기려던 것은 아니고 이게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육촌이라는 게 또 이제 뭐 사촌 간의 왕래가 잦으면 또 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박원숙 씨는 박소담 씨를 정말 친조카처럼 생각하고 그래요? 잘 챙긴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뭐 박소담 씨가 어떤 뭐 작품이나 활동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제 상의를 하거나 하면은 또 박원숙 씨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반전 스타 패밀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 같은 member가 아니고 진짜 가족이 멤버예요. 뭐야? 가족이 멤버예요? 네. 쉽지 않은데? G.O.D의 박준영, 데니안. 정말요? 네. 가족이 네, 친가. 9살 차이가 나는데 이 두 분이 사촌 관계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데니안 씨의 큰 고모가 박준영 씨의 어머니고. 그렇지. 네. 이야. 이거 가깝다,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사촌 너무 관계겠죠. 신기하죠. 전혀 안 닮았는데. 좀 안 닮은 것 같잖아요, 이미지가.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눈, 코, 입도 닮았고 얼굴형도 닮았어요. 그래요?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네. 네, 워싱턴에서 태어난 데니안 씨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쭈니 형 박준영 씨. 두 분은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함께 보내서 굉장히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지어 박준영 씨는 데니안 씨의 기저귀까지 갈아줬다고 해요. 네. 그 한 방송에서 얘기한 게 너무 웃겼는데요. 데니안은 내가 옛날에 똥 색깔까지 확인한다. 그래서 내가 장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저귀까지 갈아준 고마운 형 박준영 씨가 네. 데니안 씨가 G.O.D가 되기까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네, 박준영 씨가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사실은 좀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화가의 꿈을 키웠었는데 변변한 화구가 없어서 늘 고생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도 혼자 힘은 후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고요. 디자인 회사에도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까지 좀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누나의 권유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G.O.D 멤버로 뽑혀서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사촌 동생 데니안 씨도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데니안 씨는 박준영 씨보다 한국에 빨리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집안이 좀 가세가 좀 많이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때 집에 남자가 하나라 소년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학교 가기 전에는 정말 온갖 일을 다 했더라고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마트, 공사장, 식당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란 뒤에 무작정 가수를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매번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촌형 박준영 씨가 G.O.D 오디션을 한번 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데니안 씨가 여기서 오디션에 딱 합격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서로를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만 아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건데요. 얼마 전에 그 데니안이 한 방송에서 이 어머님께라는 곡의 탄생 비화를 얘기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무해하고. 그럼 그 어머님께 있는 가사들이 혹시 박준영 씨의 어떤 진짜 사연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건 맞습니다. 근데 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이 구절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어머님이 싫다고 했던 게 짜장면이 아니라 원래는 잡채였다고 합니다. 잡채? 짜장면이 아니라 잡채를 싫어한다. 잡채가 싫다고 하셨어. 입에 참 붙지는 않네요. 잡채가 어감이 별로네요. 발음이 조금 그러네요. 네. 박준영 씨가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일터에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잡채를 준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먹고 갖고 계시다가 집으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아들 먹이려고. 근데 이 얘기를 박준영 씨가 G.O.D랑 박진영 씨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바탕으로 모티브 삼아서 박진영 씨가 어머님께 가사를 썼던 거예요. 근데 왜 그 잡채를 뭐 다른 탕수육도 있고 유린기도 있는데 왜 짜장면으로 하필이면 바꾸신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잡채가 뭔가 좋은 날에 먹는 좋은 음식이잖아요. 명절이나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노래 내용이랑 좀 안 맞는다고 판단한 거죠. 아까 음도 안 맞았고. 그래서 모두가 편하게 느끼는 짜장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성대현 씨도 가사를 직접 쓰시지 않았나요? 예전에 싱어송라이터로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소개되고 네. 그래서 뭐 저희 노래 중에 뭐 상심도 저희랑 상심 너무 좋아해요. 성대현 씨가 쓰셨어요? 상심 최고인데. 그 앞에 이제 뭐 사랑했던 그렇게 시작하는 거를 이제 제가 써서 맞아요. 마늘 남겨 너무 쉽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뭐 이렇게 솔로 앨범에도 또 많이 쓰고 그래요? 쓰는 걸 아이, 좋아했구나. 작사가로 아주 재능이 넘치시구나. 반갑습니다. 저도 제 앨범의 모든 걸 작사를. 진짜. 글솜씨가 있으시네요. 사각의 룹도. 좋았어요. 예, 사랑에 빠져. 예. 후렴구도 저거 창의적이에요. 상심이나 이런 가사가 혹시 본인의 어떤 경험담이랄지. 맞아. 그럼 대부분 가사가 이제 그런 게 경험을 경험이에요? 통해서 한 것도 있고 뭐 간접 경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대부분. 그럼 그 당시에 뭔가 쓰린 사랑을 경험을 하셨던 전 건가요?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가 첫 그렇죠. 가사 내용은 헤어진 걸로 가는데요. 지금 방금 상상이죠, 상상. 동공이 얼마나 빠르게 전화했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제 그 설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가족 얼굴 마음껏 볼 수 있는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귀한 시간 내서 풍문쇼 사주신 우리 성대현 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알고 보면 깜짝 놀랄 스타의 숨겨진 가족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하고 재밌는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아주 채널 A